반갑습니다, 여러분. 국어교사 이다연입니다. 자, 4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서와 태도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까지 내적 갈등과 고뇌까지 했습니다. 낙관, 비관, 비판, 친화와 조화, 합일, 일체감, 반성, 성찰, 이상에 대한 동경, 그리고 내적 갈등과 고뇌까지. 여러분, 선생님이 쭉 한번 읽어줬는데 듣고 있다가 이게 뭐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다시 저번 강의 들으시고 아니면 또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거 구멍을 메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요. 자, 8번째 8번 의지와 극복부터 또 13번 예찬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지, 극복. 의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극복이 중요합니다. 자, 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의지는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강한 의도입니다. 의지 나와 있죠?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 기출에서는요. 주로 부정적인 상황하고 묶여요,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이니까 의지를 갖고 극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대응 태도의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부정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3가지 태도를 우리는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선생님이 이유 없이 어떤 친구를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또 때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생님은 이유 없이 누구를 때리지 않습니다.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3가지 태도를 우리가 보일 수 있죠. 자, 첫 번째 태도는요. 다시 한번 넘어가면 첫 번째 태도는요. 의지와 극복입니다.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체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긍정적 수용입니다. 긍정적 수용이 뭐야? 그쵸, 여러분? 좀 이상하긴 한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막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 의지부터. 극복 의지는요. 이 상황 자체를 긍정적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만약에 누가 나를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때리게 하면 되죠. 응? 만약에 누가 나를 때리면 때리지 마세요. 왜 나를 때립니까? 나는 맞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못 때리게 하는 거. 이게 의지와 극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의지와 극복이 어떤 시에서 어떤 상황에서 드러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유치원의 생명의 선인데요. 선생님은 이 작품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작품을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좀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 이거를 반복해서 외웠던 기억이 나요. 선생님도 참 독특했는데 선생님 쉽게 설명하면 선생님 고1 때 전학을 갔거든요, 여러분. 고1 때 전학을 갔는데 가자마자 이틀 만에 왕따를 당한 거예요. 시골로 전학을 갔는데 이제 서울에서 전학 갔다고 하니까 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의 태도가 좀 이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가장 좀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아니 가고 나서 한 2주 있다가 길막고에서 졌는데 친구들이 친구라고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그 이제 여자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시험 범위를 잘못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왜냐면 선생님도 전학을 갔으니까 시험 범위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좀 쓸데없는 데를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시를 반복해서 외웠습니다. 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회의는 여기 회의하다, 의심스럽다 이런 뜻이에요.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서. 애증은요, 여러분. 애증, 사랑과 증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증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에 집착하지 않으면 증오도 없습니다.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내 생명이 부대껴요. 막 살고 싶은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떡할까요?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갈 거예요, 여러분. 그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왜 갈까요? 왜? 이런 어떤 병든 상황,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삶의 애증을 짐지고 싶으니까. 그쵸? 삶의 애증을 내가 감당하고 싶으니까. 또 어떤 내 지식으로는 이 어떤 의심스럽고 회의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갑니다. 그래서 요거 2014년도 이제 9월 모평이었는데요. 기억은 병든 나무죠. 화자가 극복해야 할 자신의 모습,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병든 나무 극복해야 됩니다.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나와는, 요 나는 뒤에 나옵니다. 이 나는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가지고요. 어떤 나의 아주 안 좋은 것들을 다 없애고 모든 걸 사멸시키고, 그죠? 새롭게 태어난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요. 자, 나와는 대비되는 표상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극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공가라는 작품인데요. 고공이라는 건 머슴입니다. 선생님이 어디서 봤는데 머슴하고 종은 다르대요. 머슴은 굳이 설명을 하자면 직업적으로 도와주는 사람이고 돈 받고, 이제 종이나 노예는 세습대죠. 이 가문에 속해 있어서 이제 물려주는 그런 대상인 건데, 이 고공은 아무튼 머슴입니다. OX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가? 그쵸? 선생님의 해석본 아니고 원본 가져왔는데, 원문 가져왔는데 이 정도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새 고공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갖고 싸우냐면, 너 밥비 크니? 내 밥사발이 크니? 너가 밥을 많이 먹니? 내가 밥을 조금 먹니? 동옷. 동옷은 이제 남자들이 입는 저고리인데, 너 옷이 좋으니? 내 옷이 좋으니? 그냥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막 째려봐요. 흘깃흘깃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볼게요. 너네는 일을 안 해. 일을 안 합니다. 그럼 일 안 하고 뭐 해요? 맨날 싸우는 거죠. 밥사발이 크니? 뭐 이런 걸로 막 싸우기만 해요. 근데 지금 시절이 어떻습니까? 사나워요. 내 세간이, 주인의 세간이, 주인의 살림이 다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면 왜 시절이 사납냐면요. 엊그제 화강도가 들었어요. 불 지르는 강도. 그래가지고 온 집안의 재산이 다 탕진됐는데, 집도 불타고 먹을 것도 없는데 머슴들아 열심히 일해야지 맨날 싸우기만 하니, 이런 작품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제 머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요 화강도는 이제 외적을 뜻합니다. 우리가 임진왜란 이런 거 공부한 적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일본의 침입 이후로, 그 당시는 일본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외적의 침입 이후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신하들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때 무슨 싸움 알죠, 여러분? 당파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는 건데, 그것까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작품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동옷 몰라도 됩니다. 아, 뭐 알면 좋겠는데 동옷, 뭐 그래도 옷일 거 아닙니까, 그죠? 호수, 뭐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냥 근데 어쨌든 저쨌든 지금 세간이 망하게 생겼는데, 집이 불타고 망하게 생겼는데 이 고공들이 일을 안 하네. 요 정도만 파악해도 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부정적 상황은 있어요. 집이 망해가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머슴들도 일을 안 하죠. 그런데 이걸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건 알 수 없어요. 아니, 어떤 뭐 개선책을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네 머슴들을 반은 내가 해고를 하겠다라든가 어떤 대안은 없어요. 그냥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적 상황은 제시되어 있지만 의지는 드러나 있지 않다 해서 X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념입니다. 우리 극복 의지 공부했어요. 체념은 희망을 버리고 단념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때리는데 선생님 계속해서 이제 이 상황 갖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 때려라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맞다가 나는 내 인생이 끝나겠지, 별다른 대응을 보이지 않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체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체념이 드러나 있는 작품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청산별곡인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고려가요입니다. 선생님이 해석해 왔어요. 살고 싶어, 살고 싶어, 바다에 살고 싶어. 어떤 이제 의욕이 나와 있어요. 의욕적이네. 바다에 살고 싶대요. 남루제랑 굴이랑 조개를 먹고 바다에 살고 싶대요. 또 의욕이 나와 있네요. 그럼 바다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다에 가가지고 굴이랑 조개랑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가다가 보니까 술독에 진한 술이 있어요. 거기에 누룩 냄새가 싹 매워요. 그럼 나를 붙잡아요. 그럼 나는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바다까지 안 갑니다. 그리고 그냥 포기를 해버립니다. 이게 전체 상황을 보면은 처음에는 청산에 살고 싶어 했다가 지금 바다에 살고 싶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산에서 뭔가 안 좋아서 바다를 가는 건데 하다가 그냥 가지도 않고 그냥 술 먹고 그냥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해서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의욕적으로 밀고 있는 빈칸 채워넣기 한번 보겠습니다. 탄궁갑니다. 궁자 정도는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궁은 우리가 궁핍하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탄도 좀 아시면 좋아요. 한탄하다. 가난을 한탄하는 노래입니다. 문제 볼게요. 화자의 가난한 삶이 A의 이다지도 괴로운 고에서는 탄식의 대상이지만 B의 서러워해 무엇하리에서는 뭐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있는지. 자, A 보시면 하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다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애기들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아기들 다 비슷하고요. 사람이 사실은 뭐 대부분 태어날 때는 비슷한 모양으로 태어나게 되죠. 근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괴롭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쟤나 나나 태어날 땐 비슷하게 태어났는데 왜 나만 괴롭냐 이거예요. 그렇죠? 탄식하고 있죠. 근데 B를 보시면 하늘이 만든 나의 가난. 설마 한들 어이하리. 근데 생각해보면 가난도 되게 하늘이 만든 거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내 운명인데. 그쵸? 약간 좀 비속한 말로 내 팔자인데 어떡해요? 그쵸? 빈천도 내 분순이. 빈천. 가난하고 천한 것도. 가난하고 천한 것도 내 분순이. 내 삶의 어떤 범위와 한계니까 서러워해서 무엇하겠냐. 그냥 뭐 하겠다 이거. 수용하겠다. 그래서 화자의 가난한 삶이 A의 이다지도 괴로운 고에서는 탄식의 대상이지만 B의 서러워해 무엇하리에 이르러서는 수용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긍정적 수용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아까 수용했잖아요. 선생님이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는 여러분 그냥 수용이 아니라 긍정적 수용이랑 구분을 좀 해줘야 돼요. 체념적 수용의 대상으로 변모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똑같은 수용은 수용인데 체념적 수용하고 긍정적 수용은 어떻게 다른가요? 체념적 수용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체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체념적 수용이에요. 그런데 긍정적 수용은요, 부정적 상황에서 긍정적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련이 왔을 때 이건 내가 성숙해지는 계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적합한 예인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 뭐냐면 근데 이제 부모님이 뭐 선생님도 많이 이제 뭐 체벌을 당해본 적은 없는데 어렸을 때 딱 한 번 체벌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때 왜 체벌을 당했냐면 거짓말 하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한번 세게 맞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막 어떤 슬프다기보다는 나 잘 되라고 어머니가 때려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지금은 거짓말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긍정적 수용입니다. 수용을 하는데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시련이 왔는데 여기에 내가 교훈을 얻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긍정적 수용입니다. 그러면 긍정적 수용의 대표적인 시입니다. 자, 김남주의 설일이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삶은요, 은총의 돌층계의 어디쯤입니다. 삶은 사실은 돌층계예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삶을 항상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삶은요, 어떻게 보면요, 행복과 불행이 반반? 아니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불행이 한 10번 중에 한 번이고요. 행복이 한 10번 중에 한 번이고요. 사실은 8번은요, 힘들거나 아니면 좀 그냥 무덤덤하거나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불행이 왔을 때는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교훈만 얻고 빨리빨리 잊어버리세요. 행복했을 때는 정말 오버해가지고 10배, 20배로 과장해서 기뻐하세요. 그러면 뭐 여러분 일은 반 줄여갖고 한 2분의 1로 하고 또 행복이라는 일은 한 20 곱해가지고 20배로 기뻐하면 뭐 인생이 좀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인생은 사실 돌층계입니다. 힘들어요. 근데 그게 뭐다? 은총이라는 거예요. 삶은 돌층계인데 그게 신의 은총이다. 은총은 우리가 흔히 약간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사랑은요, 자갈밭이에요. 그런데 그게 섭니다.
신의 섭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과 사랑의 돌층계, 자갈밭을 은총과 섭리라고 생각하면서 수용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가 막힌 시죠. 선생님도 설명 잘한 것 같아요. 절대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은총이나 섭리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죠. 긍정적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낙화라는 시는요, 선생님이랑 공부한 적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이 떨어져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서 꽃이 떨어지는 건 사실은 여러분 이별입니다. 꽃과의 이별이에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해요? 축복이래요. 우리가 이 시는 흔히 이거 역설이야 이런 공부 많이 해요. 근데 역설인 것도 중요한데 이게 왜 역설인지 보셔야 돼요. 이별이잖아요. 근데 이별을 뭐래요? 축복이래요. 자,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꽃과는 이별인데 꽃이 지면 뭐가 생겨요? 열매가 생기죠.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내 청춘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꽃도 없어졌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내 사랑은 이별로 끝났죠. 그런데 봐요.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샘토에 물고이듯이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별은 슬퍼요. 이별은 슬퍼. 그런데 내 영혼은 어떻게 돼요? 성숙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저번에 예시를 든 적이 있는데 선생님도 뭐 이별해봤죠. 이별해봤는데 선생님은 아주 비참하게 차였습니다. 비참하게 차이고 선생님도 무릎도 꿇어봤고요.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아주 슬픈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은 깨달았다니까요. 뭘 깨달았어? 내가 행복해야지 관계가 행복하구나.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별 자체는 슬펐지만 내 영혼은 성숙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의 사연은 이별의 결과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수용하면 자아성장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11번 초월과 달관입니다. 초월은요, 어떤 기준을 뛰어넘는다 이런 뜻이에요. 달관은요, 사소한 거에 얽매이지 않고 특히 속세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속세라는 건 인간이 사는 삶이죠. 세속을 벗어난 활달한 식견이나 인생관을 말하는 걸 달관이라고 합니다. 초월하고 달관하고 약간 좀 다른 의미인데 수능에선 좀 비슷하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의미가 다른 건 확실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월은요, 현실을 좀 벗어난 어떤 상태나 상황입니다. 달관은 속세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입니다. 역시 모르겠죠, 여러분. 항상 작품을 통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선생님이 초월하고 달관을 다 쓰여 있거든요. 세속을 초월한 달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소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원래 돌아가야 되는 곳이 하늘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뭐예요? 이 세상은 소풍이라는 거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죽음을 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삶에 집착하죠. 그리고 또 삶에도 되게 열심히 살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러면 되게 좀 괴로워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삶을 소풍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선생님이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이게 언제냐면요, 거의 한 5년 전, 6년 전쯤의 일이에요, 여러분. 선생님이 이제 수학여행을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랑 갔습니다. 코로나 이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선생님은 좀 남자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남자 친구들은요, 좀 사소한 걸로 좀 기분이 많이 상해요. 그래갖고 두 친구가 일본까지 가서 탁구를 하다가 이제 한 친구가 잘 못 치니까 야, 이 바보야, 너 그것도 못하냐? 이거 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에서 한 친구가 호텔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갖고 선생님이 그때 거기가 오사카였거든요. 그래갖고 선생님도 막 뭐 이제 구경 가려고 막 신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생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2인 1조로 그 오사카를 막 다
샅샅이 뒤졌습니다, 여러분. 막 열심히 찾았거든요. 한 4시간 뒤지니까 선생님 정말 힘들더라고요. 막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요. 택시를 잡아가지고 혼자 오사카 돌아다니다가 호텔로 택시를 타고 왔대요. 그러니까 너 그래서 일본말 못하는데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그냥 무슨 호텔 이러니까 태워다 주더래요. 어처구니 없죠. 근데 사실 생각을 해봐요. 지금 생각하면은요. 그때 친구들 지금도 오거든요. 그때 친구들 가끔 이제 선생님 찾아오면은 막 얘기를 해요. 그때 누가 그랬었지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재밌거든요. 막 정말 좀 뭐 어떻게 생각하면 추억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그 학생을 영원히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봐요. 다시 못 찾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추억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건 소풍이었으니까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삶을요. 전체 다 소풍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어떻습니까? 삶에서 좀 힘들었던 거, 괴로웠던 거, 누가 나 속상하게 했던 거 이런 거 다 그냥 아름다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삶을 초월한 거예요. 달관, 그러니까 삶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세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 잘 가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2번째 작품을 가지고 좀 설명을 할게요. 이건 청산도라는 작품이에요. 보시면 지금 세상이 상당히 뭐 티끌분데요. 막 벌레 같대요. 흔히 벌레 같다고 하면 좋게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죠, 여러분.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세상이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나는 가슴이 맑은 어떤 나의 사람을 보고 싶대요. 달밤이나 새벽녘이나 요럴 때. 선생님, 달밤하고 새벽녘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기서 나쁘게 봐야죠. 왜요? 달은 나쁜 거예요?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달은 무조건 나쁜 거고 태양은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상황이 지금 벌레 같은 세상이잖아요. 티끌 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요 달밤은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걸 유기적 해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눈물이 어리는 그런 고운 나의 사람을 나는 보고 싶어요. 이 사람이 오면요. 달이 가고요. 밤도 가고요. 눈물도 갑니다. 아, 달하고. 여러분 조금 설명을 하자면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면 각각의 시어는 의미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달도 가고요. 밤도 가고요. 눈물도 가고요. 이제 뭐가 옵니까? 밝은 하늘이 옵니다. 이건 당연히 좋은 의미겠죠. 여기 다 가고 나서 오는 거니까요. 그러면 볼이 고운 나 사람이 온대요. 그럼 이 볼이 고운 나의 사람은요. 지금 세상을 약간 좀 끝내고 이런 부정적인 현실을 끝내고 좀 좋은 긍정적인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볼이 고운 나의 사람은 화자가 추구하는 초월적 존재다. 옵니다. 이게 초월입니다. 왜 초월이에요? 지금 현실에서, 부정적 현실에서 초월한 사람이니까요. 그게 초월적 존재입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월하고 달관하고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연민입니다. 연민은요, 여러분 불쌍하고 아무튼 가련한 거예요. 선생님은 연민이, 이거 약간 여담인데, 선생님은 연민이 어떤 사랑의 근본이 아닌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어떤 이제 학생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고3 학생들을 보면은 그렇게 불쌍해요, 여러분. 왜냐면 막 특히 올해 고3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왜냐면 1학년, 2학년 때 전면 등교 안 하고 학교도 한 일주일 왔다가 일주일 안 왔다가 막 이러다가 갑자기 고3이 돼서 전면 등교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막 또 입시가 어쩌고 막 수시를 써야 되니 정시로 가야 되니 막 이러니까 이 학생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했거든요. 그야말로 그냥 멘탈이 아웃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쌍했어요. 연민이 성립하려면요. 대상에 대해서 대결 의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대결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불쌍해야 돼요. 아, 힘들어 보인다. 딱해 보인다. 이런 게 연민입니다. 또 비판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비판을 하면은 연민이 성립될 수 없어요. 이게 연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친구가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근데 너 좀 열심히 하지 그랬어. 이거는 연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힘들지, 속상하지, 이게 연민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민이 어떻게 작품에 드러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 작품 보면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또 그리고 백석 시인을 정말 좋아합니다. 백석 시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그런 시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집아이가 있는데 이 계집아이가 대상인 것 같아요. 시적 대상입니다.
웁니다. 우네 여러분. 요런 거 표시하셔야 돼요. 계집아이가 우네. 자, 텅 빈 찬 한 구석에서 어느 한 사람도 눈을 씻는다. 선생님 눈을 왜 씻어요? 안구 건조증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를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유기적 해석하려면 어느 한 사람 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눈을 씻는 건 왜 씻겠어요? 울겠죠. 같이 울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왜 울까요? 여러분 텅 빈 찬 한 구석에서 했으니까 지금 이 한 사람하고 계집아이하고 둘밖에 없어요. 그럼 계집아이가 우니까 비슷한 이유로 울겠죠. 아니면 계집아이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뭐 불쌍해서 울겠죠. 그쵸? 그러면 계집아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볼게요. 계집아이는 몇 해고 내지인 주제소장 집에서 이런 단어를 좀 알아두셔야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내지인은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어떤 일본을 내지라고 했어요. 혹은 본토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이 내선 일체 이래가지고 막 조선하고 일본 사람들을 막 하나로 한다 해가지고 본토는 일본이다 막 이랬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그렇지만 뭐 그 당시에는 내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인 주재소장 집에서, 주재소는 지금으로 치면 뭐 파출소, 경찰서 이런 겁니다. 이 계집아이는 밥 짓고 걸레를 치고 애를 보면서 이렇게 추운 아침에도 손이 꽁꽁 얼어서 찬물에 걸레를 빨면서 그렇게 몇 해 동안 일본인 주재소장 집에 있었습니다. 뒤를 보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가는데 거기 고향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먼 친척집에 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가엾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눈을 씻는다라는 거는 계집아이에 대한 연민의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만 이 눈을 씻는다를 운다로 여러분이 이제 연결시키지 못하면 이게 연민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기적 해석, 이 상황을 통해서 추론하는 연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OX 퀴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곽재구의 구두 한 켤레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우선은 선지를 좀 볼게요. 선지를 보시면 귀가 얼어붙을 정도의 추위를 강조하여 구두에 대한 화자의 연민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구두가 시적 대상이네요. 구두에 대해서 화자는 연민을 갖고 있나? 한번 볼게요. 자, 구두 상황을 보시면요. 차례를 지내고 돌아온 구두 밑바닥에 고향의 저문 강물 소리가 묻어 있다. 내 귀는 얼어 한 소절도 듣지 못한 강물 소리를 구두 혼자 어떻게 듣고 왔을까? 여러분, 구두에 우선 고향의 강물 소리가 묻어 있대요.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어떤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 가능한 상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구두에 강물 소리가 묻어 있어? 이거는 뭐냐면 뭐 생각해 보면 뭐 어쨌든 뭐 구두를 신고 발자국 소리가 뭐 강물 소리랑 비슷하다든지 뭐 이런 게 있겠죠,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요 이 강물 소리를 못 들어요.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구두는 이 강물 소리를 묻혀왔어요. 그쵸? 건성으로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 내게 고향은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지 않고 나는 겨울을 건성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꽃잎 하나 바람 한 점 꾸려주질 않았어요. 근데 영화 속을 흔들리며 떠나는 내 낡은 구두가 저문 고향의 강물 소리를 들려준다.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이거는 구두 얘기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고향에서 겨울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고향의 어떤 부분도 내가 마음에 담지를 못한 거예요. 뭐 꽃잎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고향이랑 어떤 이제 관련성도 맺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두를 보다가 구두 어떤 발자국 소리가 약간 강물 소리랑 비슷했겠죠. 이런 게 시적 발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파악하지 못해도 좋아요, 여러분. 이러지 않아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면 돼요? 아, 구두에는 강물 소리가 묻어 있는데 고향에 나는 뭐 고향과 관련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두를 봤을 때 구두가 불쌍하겠어요? 아니죠. 오히려 구두를 봤을 때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겠죠. 여기서 구두는 굳이 설명하자면 화자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매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연민은 아닙니다. 연민 X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13번은요. 예찬입니다. 예찬은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난 너무 좋아.
뭐 난 떡볶이 좋아해. 이런 건 예찬이 아닙니다. 이 예찬은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훌륭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예찬입니다. 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짜장면이 좋아 이런 게 있어요. 그럼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찬은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좀 만든 건데, 짜장면은요 배도 든든하게 해주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누구나 쉽게 만날 수 있고요, 편한 친구 같은 존재입니다. 또 고기도 들어있고요, 어떨 때 보면 짜장면에 막 메추리알 같은 것도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고, 선생님은 이제 오이가 들어가 있는 짜장면을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채소가 동시에 들어가 있어서 양파도 많아요. 영양가도 높아요. 선생님 생각했을 땐 이 시대의 현자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글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이 쓴 건데요. 이러면 예찬이죠. 왜? 짜장면의 훌륭한 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예찬이 우리가 문학작품에는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6월입니다. 모의평가예요. 여러분 이제 매난국죽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분? 매난국죽. 선생님도 이제 대학교 때 친구들끼리 이제 매난국죽이라는 클럽을 결성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은 참고로 이제 키가 커가지고 죽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게 어떤 선비를 예찬하는 표현일까? 대나무는 굳으니까 뭐 절개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난초도 또 굳으니까 뭐 쫙 뻗었으니까 절개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화는 도대체 왜 사군자지? 보시면 국화야. 국화는요, 보통 꽃은요 다 봄에 핍니다. 남들 피기 좋을 때, 그럴 때 펴요. 그런데 국화는요 추운 계절에 나뭇잎 다 떨어지고 늦가을에 핍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아마도 서리는 시련입니다. 서리를 이겨내는 높고 굳은 절개, 이 절개죠. 서리는 춥잖아요, 여러분. 차갑잖아요. 근데도 그걸 이겨내고 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개입니다. 그거는 너밖에 없어. 국화밖에 없어. 그래서 너뿐인 것 같구나에는 대상을 예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추운데 이 서리를 이겨내고 아주 절개가 뛰어나다.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역시 문제를 통해서 봐야겠죠. 국화도 추울 때 피는데요, 매화도 추울 때 핍니다. 요 안민영의 매화사는요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현대어 해석을 붙여놨습니다. 동각에 숨은 꽃이 척족인가 두견화인가. 여러분 두견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두견화는 진달래꽃입니다. 요 약간 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행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도화라든가, 도화 특히 중요합니다. 복숭아 꽃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건곤이 눈이 오늘, 이것도 외우세요, 여러분. 건곤 단어 외우세요, 여러분. 단어장 만들어서 외우세요. 건곤은요, 여러분, 온 세상입니다. 천지, 온 세상, 누리. 온 세상이 눈이에요. 근데 어떻게 폈겠어요? 매화 정말 대단하네요. 알게라 백설양춘, 눈이 내리는데 양춘, 봄 기운을 드러내는 거예요. 봄빛을 보이는 거예요. 그거 뭐밖에 없다. 매화밖에 누가 있으리. 매화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느낌이에요. 서리를 이겨내고 피는 국화나, 아니면 눈을 이겨내고 피는 매화나, 절개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대상에 대한, 쉽죠 여러분?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찬적인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오늘 이제 어디서부터 의지와 극복부터 예찬까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서와 태도를 다 묶어보시면 여러분, 낙관,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낙관, 앞으로는 좋을 거야. 비관, 앞으로 안 좋을 거야. 비판, 너 정말 나빠, 안 좋아. 친화, 조화, 합일, 일체. 하나가 된 것 같아. 너무 친근해. 물화일체는요,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아. 반성, 성찰, 반성. 나 뭐 잘못한 거 있나? 성찰, 내 삶을 돌이켜보자. 성찰이 반성보다 조금 더 큰 범위라고 선생님 했습니다. 이상에 대한 동경, 내가 바라는 완벽한 세계, 무릉도원, 유토피아, 이런 거. 내적 갈등 고뇌, 두 가지 욕구가 있어.
임금한테 좋은 신하도 되고 싶은데 내가 자연과 함께 놀고 싶네? 혹은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네. 괴롭다.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이거 내적 갈등, 고뇌. 자, 의지와 극복. 부정적 상황을 바꿔보자. 체념, 포기하자. 긍정적 수용. 힘든 일이지만 이거 좋은 점이 있어. 초월, 달관. 이거를 벗어나 보자. 달관, 속세에 집착하지 말자. 연민, 불쌍해. 예찬, 너무 훌륭한 걸? 이렇게 해가지고 13개를 선생님이 싹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지가 보통 구성이 될 때 표현법을 앞에 두고요. 뒤에 이런 식으로 정서와 태도를 붙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13개를 여러분한테 쫙 설명해 줬죠? 여러분한테 또 13개의 무기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교재에는요, 선생님이 문제를 좀 많이 실어놨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 하나 정도만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문제부터 보시면요. 자, 가와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통점이니까 다 있어야 돼요. 비판하고 있나? 낙관적인가? 또 대상과 일체가 되려고 하고 있는가? 뭐 친화나 일체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5번 대결의식이 드러나는가? 4번 불쌍히 여기고 있는가? 연민의 정서가 있는가? 다 공부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작품을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볼게요. 산 모퉁이를 돌아서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갔어요. 우물이 있어요. 그 우물에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있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물 속에 어떻게 달도 있고 구름도 있고 바람도 있고 가을도 있어요?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어요. 여러분, 요새 좀 유명한 노래 있죠? 집에 가면은 선생님의 딸들이 항상 이제 부르고 있는 노래인데 네가 참 궁금해 뭐 이렇게 돼 있죠. 숨 참고 러브 다이브. 네가 참 궁금한데 왜 물속으로 들어갑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하고 사랑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비친 겁니다. 물론 이 사나이는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것 같진 않아요. 여기서 화자는.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안에 이제 사람이 있네요. 근데 나는 그 사나이가 미워요.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가엾어요. 불쌍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또 봅니다. 그 사나이는 그대로 있어요. 감정 볼게요. 감정 따라가는 겁니다. 시는 감정이에요, 여러분.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요. 돌아가다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또 그리워요. 불쌍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물 속에는 달 있고 구름 있고 하늘 있고 또 그 사나이가 있다. 그래서 이 시를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 성찰하는 시다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미워할 때가 있어요. 나의 어떤 부족한 점. 선생님은요, 좀 어떤 나쁜 점이 있냐면 말을 좀 직설적으로 해요. 그래서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줄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사과를 꼭 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막 이렇게 좀 새해가 돼가지고 선생님의 삶을 돌아보다가 3년 전에 내가 그 학생한테 상처를 준 것 같아. 이래갖고 전화를 해 사과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근데 선생님은 좀 이런 사과할 일을 만드는 제 자신이 좀 미울 때가 있어요. 근데 또 생각해보면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한테 연민이 있어요. 내 자신이 불쌍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삶을 돌아봤는데 자기 자신이 밉기도 하고 또 내 자신이 불쌍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참고로 우물은요, 우물도 그렇고 또 거울도 그렇고 아무튼 자기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 거 있죠.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찰의 매개다. 성찰은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요. 성찰의 매개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나를 볼게요. 자, 뭐 요거 부분은 좀 넘어가고요. 선제리 안악내들이 있어요. 선제리 안악내들은 뭐냐면요. 이제 시오리깃을 한밤중에 십리길을 더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군산 무군장을 가가지고 겨우 마늘 한 접을 팝니다. 그래가지고 빈 광주리야 가볍지만 이렇게 해서 마늘을 팔았는데 빈배, 배고픈 욕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욕이 아니라 욕이에요. 욕이. 욕이는 어떤 끼니를 때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욕이도 못하고 오죽이나 가벼울까. 아무튼 삶이 어때요? 고생스러워요. 그런데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못난 백성,
못난 아낙네 끼리끼리 나누는 고생이에요. 그러니까 힘들 때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같이 고생을 하면은 그거 좀 의좋은 한 세상 아니냐.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고 보살필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을 볼게요. 자, 시적 대상을 우선 보셔야 돼요. 시적 대상은 어떤 나무예요. 그 나무인데 이 나무는 뭐냐면요. 다른 꽃들은 다 꽃을 피웠어요, 이미. 그런데 이 나무는요. 아직도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냥 멍울만 있어요. 그래서 이 그냥 쭉 보시는 거예요. 요약을 해보시면은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요. 늦됐어요. 늦돼가지고 다른 다른 꽃나무들은요. 죄송합니다. 다른 꽃나무들은 다 꽃을 피웠는데 자기 혼자 꽃을 피우지 못하고 뭐만 있어요? 멍울만 달고 있어요. 꽃망울만 달고 있어요. 그런 나무를 보는 화자의 마음은요. 화자의 마음은 안쓰럽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시적 대상을 봤을 때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시적 대상을 봤을 때 비판하고 있어요. 가 같은 경우는 밉다고 했으니까 비판까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주 러프하게 넓게 보면 하지만 아낙네들을 비판한다든가 그 꽃나무를 비판하고 있지 않잖아요. 비판 아닙니다. 낙과는 뭐라고 했어요?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대상과 일체가 되는 거는 화자와 대상이 일체감을 느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정답은 4번이죠. 가에서는 사나이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나에서는 선질의 아낙네들을 좀 불쌍하게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안쓰럽다는 표지가 바로 드러나진 않는데 그래도 고생을 하는구나. 그렇게 마늘을 가져가 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팔았네요. 팔긴 팔았는데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기도 못하고 참 고생스럽구나.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나와 있어요. 안쓰러웠지요 라는 표지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5번은 대결의식인데 좀 전반적으로 성립되진 않는 것 같아요. 좀 거리가 아주 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생님이랑 우리 정서와 태도 두 번째 시간 진행해 봤습니다.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도 쭉 많이 공부를 했었고 또 문제를 통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현되는지도 여러분과 같이 해봤습니다. 자, 매일 선생님이 매강마다 강조하는 거 있죠? 여러분 복습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는 반드시 좀 그 교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구멍을 메우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5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